2025년 1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납치됐습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반미 연설을 하던 그가 입고 있던 옷,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 나이키였습니다. 미국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던 그였는데 말입니다. SNS에서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그냥 의선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반미주의자의 나이키 옷이 보여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그 숨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미 외치면서 미국 제품 쓰네. 위선자.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마두로가 하필 나이키 옷을 입고 있었을까? 여기에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국가 경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자국산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공장이 없으니까요. 베네수엘라는 원래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 이 나라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았어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검은 황금의 나라였습니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렴한 주택, 복지국가 모델의 전형이었습니다. 제조업도 발달했고 농업도 활발했고 자국 브랜드 의류 산업도 있었습니다. 중산층이 두텁고 오히려 외국에서 사람들이 이민 오던 나라, 망할 이유가 없어 보였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석유가 너무 잘 팔렸던 게 문제였습니다. 경제학에는 네덜란드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석유 같은 자원 수출로 외화가 대량 유입되면 자국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제조업 제품이 수출 경쟁력을 잃어요. 공장들이 문을 닫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였죠. 밀을 키우는 것보다 석유 팔아서 밀 수입하는 게 싸게 먹히게 됩니다. 1980년대 베네수엘라 수출의 95%가 석유였습니다. 나머지 산업은 거의 사라진 거예요. 1999년 대통령이 된 우고 차베스의 캐치프레이즈는요. 석유는 국민의 것이다 였습니다. 석유 수익을 복지에 대량 투입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어요. 빈곤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치명적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가격 통제입니다. 빵, 우유, 기저귀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동결했습니다.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요. 결과는 공장들이 만들수록 손해라며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죠. 두 번째 실수는 국유화 광풍입니다. 식품공장, 위류공장, 심지어 슈퍼마켓까지 국유화했습니다.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이 경영하니 생산성이 급락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환율 통제입니다. 달러 매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니 수입 원자재를 살 수 없게 됐죠. 남은 공장들마저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석유 가격이 폭락합니다. 배럴당 100달러에서 30달러로 석유 수입이 90% 증발했어요. 덩달아 정부 수입도 붕괴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찍어냈습니다. 물건은 안 늘었는데 돈만 늘어난 순간부터 통화는 신뢰를 잃습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율은 13만%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침에 받은 월급이 저녁에는 휴지가 됩니다. 월급이 자산이 아니라 소모품이 된 겁니다. 저축도 의미가 없어요. 커피 한 잔 가격이 아침에는 10만 볼리바르인데 저녁이 되면 50만 볼리바르가 됩니다. 이건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계산이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 원자재 가격을 예측할 수 없으니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직원 월급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이 완전 마비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나라 안에 두 개의 경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볼리바르 경제입니다. 일반 국민이 쓰는 화폐인데요. 가치가 매일 증발합니다. 월급도, 연금도, 저축도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둘은 달러 경제입니다. 고위층, 군부, 외화 접근이 가능한 계층만 쓸 수 있어요. 가치는 안정적이고 실제 구매력도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슈퍼마켓에서 볼리바르로 결제하면요. 빵 한 개가 500만 볼리바르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면 1000만 볼리바르가 돼요. 달러로 결제하면요. 빵 한 개가 1달러입니다. 내일도 1달러예요. 문제는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직은 석유 수출 대금으로 달러에 접근할 수 있고요. 군부는 밀수나 광산 통제로 달러를 확보합니다. 일반 국민은요? 볼리바르 월급만 받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다른 규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2026년 현재를 보면요. 위류 공장은 90%가 폐업했고 식품 공장은 80%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농업은 1970년대에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수입 의존도는 95%예요. 자국에서 만드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모든 걸 수입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달러가 없어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왜 마두로는 나이키를 입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자국산 옷이 없으니까요. 베네수엘라에는 위류 제조 공장이 거의 전멸했고요. 면화 생산도 중단됐습니다. 섬유 공장도 폐업했어요. 남은 선택지는 수입품밖에 없습니다. 거의 100%가 수입품이에요. 일반 국민들에게는요. 중국산 저가품도 비쌉니다. 그래서 구호 의류에 의존하고 있어요. 낡은 옷을 계속 입습니다. 마두로는요. 달러로 명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전용기로 해외 쇼핑도 하고요.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선택할 수 있죠. 이건 반미 발언과는 무관합니다. 자국 산업 붕괴의 상징입니다. 마두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진 산업 환경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념보다 살아남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럼 일반 국민은 어땠을까요? 세 가지 접근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통화 접근 불균형입니다.
고위층은 달러에 접근할 수 있지만요. 국민들은 볼리바르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정보 접근 불균형입니다. 고위층은 정책 변화를 미리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은 사후에 알게 됩니다. 셋째는 이동 접근 불균형입니다. 고위층은 해외로 이주할 자유가 있지만요. 국민들은 자국 내에 갇혀 있습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달러를 벌고 싶어도요. 수출 산업이 없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다 철수했어요. 저축하고 싶어도요. 은행 예금 가치가 증발합니다. 이민 가고 싶어도 여권 발급에 수년을 대기해야 해요. 구조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혼란의 시대에 사람들이 달러를 찾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선택지를 너무 늦게 발견한 사례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단일 자원 의존의 위험입니다. 석유만 믿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다각화의 중요성이죠. 둘째, 정치적 포퓰리즘의 대가, 가격 통제, 국유화는 단기 인기는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을 파괴합니다. 셋째, 산업 생태계 붕괴의 불가역성. 한번 무너진 산업은 재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술자도, 공장도, 공급망도 모두 사라지니까요. 나이키를 입은 마두로는 단순한 웃긴 장면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자국 산업을 스스로 파괴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조심해야 할 경고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 대응할 수가 없었죠. 중요한 건 패턴을 읽는 능력입니다. 경고 신호를 미리 알아채는 것이죠. 이 채널은 그런 신호들을 함께 읽어갑니다. 어떤 정책이 위험한지, 어떤 숫자가 경고인지, 어떤 구조가 당신의 자산을 위협하는지.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패턴은 반복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본 신호들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때 당신이 알아챌 수 있다면, 대응할 수 있다면 당신은 베네수엘라 국민들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 선택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음 이슈도, 그 다음 이슈도 같은 시선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신호를 읽고 살아남는 선택을 하고 싶다면 이 채널에 집중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